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매일 눈이 올까봐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이야 부산에 눈도 잘 내리지 않는데 왜 그걸로 호들갑을 떠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산은 눈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내렸다가 녹은 뒤에 생기는 얼음이 문제거든요. 워낙 오르막이 많이 있고 눈에 대한 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버스가 중간에 멈추고 사람들은 걸어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더구나 예전에 살던 집의 경우도 굉장히 경사를 끼고 있는데 거기서 출근길마다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냐면 전 이런 날씨가 아니라도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 중심을 잃고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늘 인생을 긴장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너 어젯밤 8시에 전화기가 꺼져 있더구나. 도대체 뭘 하느라 휴대전화를 2시간도 넘게 끄고 있었어?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내 앞에서 설명해. 네? 그냥 집에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정확히 말을 하라고.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을 했죠. 어제 8시에 어디서 그게 집에 있었고요. 애들한테 휴대폰을 쥐어줬는데 그게 꺼진 모양이네요. 저는 꺼졌다는 걸 몰랐고 그냥 충전만 했는데요.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은 없어? 손녀들 말고. 증명도 가능해요. 어제 남편도 집에 일찍 귀가해서 쉬고 있었거든요. 알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해. 내가 또 불시에 점검할 거니까. 알았니?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고 작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근데요. 저 50줄이에요. 애가 둘이나 딸렸는데 왜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세요? 결혼한 게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러시는 건 좀... 애가 12살이라고 해도 바람 피울 인간들은 피운다. 나는 사람 자체를 안 믿어. 너도 알잖니? 내가 너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그러니까 넌 이 정도는 감수해라. 네, 알겠습니다. 결혼한 것만 15년이 되었는데 저는 늘 제 일정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힘들었고 30대까지만 해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만둘 정도로 심했죠. 그런데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도 모두 그런 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시어머니는 의심이 많았고 주변 사람 가족들 할 것 없이 모두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는 이유도 들어보면 이해가 갔죠. 생전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여자 문제를 정말로 많이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한두 번의 불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7명의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바람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고 자식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석이 너는 결혼했으니 여자 문제로 이혼하게 된다면 끝이다. 그리고 종구 너는 결혼은 안 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여자를 잘못 건드려서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끝이고.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호적에서 팔 수 있으면 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한 번 돌아서면 두 번은 없다. 엄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 저희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 종구는 몰라도 난 절대 안 그래. 다들 나 애처거라고 하고 이 나이에 뭘 더 바랄 게 있다고 그런 저열하고 추잡한 짓을 하겠어. 난 걱정 마. 그러자 곁에 있던 시동생이 끼어들었죠. 여기서 내가 왜 나와? 솔직히 난 아무 문제도 없이 내가 누굴 만나기래? 애초에 방 밖으로도 잘 안 나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잡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말이 그렇다는 거야, 말이. 넌 어쨌든 가정을 이루지 못했잖아. 그것도 일종의 여자 관련 문제가 될 수도 있지. 하루라도 빨리 행복한 결혼 생활 해야지.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자칫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너 직업도 좀 가지는 게 맞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지금은 그냥 사업 준비하는 거고. 사업 준비는?
백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무슨 사업? 아, 형! 아, 진짜 자꾸 시비 걸 거야? 시비가 아니라 걱정이고 조언이야. 너 이제 나이 40대야.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엄마한테 돈 타서 쓸 거야?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나처럼 좋은 여자 만나서 사는 것도 행복이야. 남편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애처가였습니다. 퇴근하면 어디 가지도 않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애들이 크자 집안일을 거들어줬죠. 그리고 주말에 쉬는 날이면 늘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가서 함께 있어줬고요. 시동생 역시 오랜 기간 직장을 잡지 못한 것만 제외하면 정말 살뜰하게 시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두 사람이 아무 불만도 없이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유산 상속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은근히 서로를 견제하곤 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날도 시동생에 대한 불만을 제게 털어놨죠. 아까 들었지? 사업 준비. 일부러 엄마한테 들으라고 흘린 거야. 도련님도 답답해서 그랬겠지. 돈 욕심이 아주 미친 거지. 적당히 욕심 없는 척이라도 하든가. 애가 머리가 깡통이야. 내가 100% 장담하는데 저놈 저러다가 나가리 될 거야. 우리 엄마 진짜 독한 사람이잖아. 그래도 도련님 어머님한테는 엄청 잘하잖아. 또 돈에 관한 건 솔직한 거고. 그럼 더 일을 했어야지. 저렇게 백수로 방구석에 박혀있는 게 좋은 선택일까? 절대. 아마도 용돈 주면서 그것까지 다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을걸? 정말 답답하다. 생각이 너무 짧아. 형이 좀 도와서 같이 잘 되자는 건데 돈에만 미쳐서는 헛소리만 하고 있고. 도련님 그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알뜰하신 편이고. 아, 당신은 왜 자꾸 종구 그놈을 감싸? 당신이 견제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 같이 잘 되면 좋잖아. 견제는 무슨. 난 노후에 잘 살면 좋다는 생각은 해도 당장 우리 엄마한테 손 벌리진 않아. 까놓고 우리 엄마가 돈 안 준다고 해도 아쉬울 거 없어. 난 돈 욕심에 이러는 게 아니니까. 아니, 나처럼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귀여운 애들도 낳고 평범하게 살다가 노후에 어머님이 유산 물려주면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걸 왜 못하지? 내가 보기엔 종구 그놈이 우리 아빠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건 아닐까 싶어. 에이, 도련님이? 밖에도 잘 안 나가시잖아. 바로 그거야. 자신이 없는 거지. 나처럼 일상생활하고 일하면서 여자 만나면 눈 돌아갈 거니까 백수로 눌러붙은 거라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여자 문제가 있으면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잘못을 했을 경우는 그냥 이혼만 진행시키는 게 전부였지만요.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산을 상속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모두 문제가 있을 경우까지도 대비를 해두셨죠. 바로 전재산 기부를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남편의 말로는 자신은 유산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남에게 주는 것만은 막기 위해서 동생에게도 잘하라고 압박을 계속했던 거고요. 딱히 그 어떤 혜택도 없는 제 경우는 짜증나고 답답하긴 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결백을 증명하긴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과거 일을 알기 때문에 참은 것도 있고 남편이 유산 상속받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5년 뒤에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정말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회복이 느려 거동 자체도 불가능하고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병원비를 전부 지원해 준 게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의심을 하든 뒷조사를 하던 다 참고 견뎠던 거예요. 이를테면 저희 어머니 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쨌든 그 외에는 정말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배관공으로 일하면서 착실하게 사는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두 딸들도 잘 자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저희 일상을 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건강검진을 받은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나 어쩌면 좋아? 나 암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이라니? 검진 받다 등 뒤에 점 그걸 보더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야. 아니 그건 진짜 오래된 거잖아. 색상도 이상하고 피부암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이 조직 검사를 하자는데 나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 이러다가 나 죽으면 내 딸이랑 당신 두고 죽으면 어쩌지? 남편은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서러워했습니다. 아직 결과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 얼마 전에 내 친구 장례식 있었던 거 알지? 혁수 말이야. 직장암이라고 했나? 그래, 초기였어. 수술로 말끔하게 제거하고 항암도 잘 돼서 문제 없다고 펄펄 날아다니다가 재발하고 고작 2달 만에 죽었다고. 남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빌어먹을... 이게 인생이야? 너무 허무하잖아. 이런 일이 나한테도 안 생길 거라는 보장도 없고 평생을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건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깟 돈?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도 돈 벌겠다고 맘 놓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남편은 그날 일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제가 위로하고 괜찮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남편에게는 그리 와닿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조직 검사 받으려고 예약을 해둔 병원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았고 거의 매일을 술에 취해서 늦게 귀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이 다른 때라면 납작 엎드려서 어디서 뭘 했는지 다 보고를 했겠지만 남편은 아예 전화 자체도 받지 않았던 거죠. 저는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까지 다 아셨어. 내가 당신 전화 안 받는 이유를 대신 말했거든. 그러니까 더 걱정하시기 전에 병원 다녀오자. 그리고 결과 나오면 그때 말씀 잘 드리고. 내가 왜? 남편은 너무나 공격적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여보. 그 놓친애한테 더 뭘 잘 보일 게 있다고 내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라는 거냐? 지금 이 상황까지 내가 기어야 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당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 걱정 많이 하실 거고. 걱정? 얼어 죽을. 됐다 그래. 나도 필요 없어. 어차피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내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병원까지 가야 해?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중재한다 뭐한다 이러면서 내 앞에서 엄마 이야기 꺼내지도 마. 끔찍하니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나 솔직히 돈 욕심에 엄마한테 기었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했고. 몰랐냐? 내가 돈 욕심 없다, 내 동생이라도 받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말하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미쳤어? 주말마다 거기 가서 효도하는 것도 역겨웠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줄 사람이니까 억지로 참았다고. 방구석에 틀어박힌 놈한테 재산 다 넘겨주는 건 아닐까 얼마나 불안했는데. 난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정상으로 살았는데 그런 놈한테 빼앗길까봐 똥줄이 탔어. 그래서 내 동생한테 지랄 떤 것도 사실이고. 왜? 난 좀 욕심 좀 내면 안 돼? 진심이야? 도대체 왜 그랬어? 그러게 참 부질없지? 이제 생각하니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었어. 그러니 앞으로는 신경 끌 거야. 막말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신당한 거 갚아주지 못해서 자식들까지 괴롭히는 노망난 할망구야. 그게 뭐가 좋다고 물고 빨고 하겠냐고. 같이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알았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가 단순히 그 상황 때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돌아온 건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그 감정이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불륜이었죠. 그걸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과 제 앞에 수십 장의 사진을 늘어놨죠. 촤라락 하고 바닥에 펼쳐지는데 너무나 선정적인 모습에 저는 억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대 중후반? 많아도 40대 초반인 여자로 보였고 차 안에서 입 맞추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정말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벼락처럼 호통을 치셨습니다. 총석이 네가 어쩜 이래? 아주 추접하고 더럽게 노는 꼴이 꼭 네 아비 보는 느낌이구나. 너 이런 인간이었니? 이렇게 더럽게 놀면서 날 실망시킬 참이야? 그런데 막상 남편은 덤덤하게 반응했죠. 이게 뭐? 어차피 죽을 마당에 여자 좀 만나는 게 뭐 어때서? 지금 너 말 다 했니? 엄마, 지치지도 않아? 그만 좀 해! 남자들은 원래 본성이 다른 여자 찾게 되어 있어. 아무리 가두고 지랄을 해도 바람 피울 인간은 피운다는 뜻이야. 나도 억울해서 피웠어. 내가 엄마 때문에 평생을 제대로 여자 손도 못 잡고 살다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눈도 안 팔면서 그렇게 수절 과부마냥 살았다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다른 여자도 한번 만나보고 죽었으면 하는 게 내 소원이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왜?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를 질렀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쩜 이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딸들은 생각도 안 해? 당신 정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 나라고 신나서 돌아다닌 줄 알아? 그냥 됐다. 어차피 변명할 생각도 없었고 난 후회도 안 해. 미연이랑 만나서 좋았고 나름 신선했고 죽을 때 그 정도 추억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니까 엄마는 더는 미행하고 그런 짓 좀 그만해. 유산 필요 없으니까. 여보. 당신한텐 미안해. 근데 정말 난 후회 안 해. 또 똑같은 순간이 와도 미연이랑 만났을 거야. 정말 당신 미쳤니? 미쳤어? 미칠 것도 없고 나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 건 사실이고 미연인 그냥 즐긴 거야. 이 정도면 대답이 됐지? 내일 병원 가서 검사할 거고 결과는 내가 알아서 받아들일 테니까 당신은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내 잘못이니까 뭐든 당신 원하는 거 해줄게.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아예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는 밤새 눈물만 흘렸죠.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도 워낙 제게 잘했던 사람이기에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 하고 떠들었던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막상 제 상황이 되니 걸리는 것도 많고 또 저를 사랑했다는 게 진심이라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만약에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라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확고했죠. 이혼해. 내가 증거도 주고 증언도 해주고 뭐든 다 해주마. 내 아들 잘못 키운 내 탓이니. 그래도 그 사람 아프잖아요. 설마 실수라고 생각하니? 그게 실수라고? 참 어째 입장이 좀 거꾸로 된 것 같구나. 보통은 시애미가 그냥 눈 감고 넘겨라. 남자들 다 한 번씩 그런다. 이렇게 말해주고 며느리는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러야 했는데. 저도 남편 지금 상황만 아니면 이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 정신이 불안정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게 만약에 본성이라면 그럼 어쩔 거니?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 본능이라는 거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행동 아니야. 나 그냥 시애미로 이런 말하는 거 아니다. 같은 여자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인생 선배로 조언하는 거야. 널 위해서 살아. 남들 이해하고 머리 아프게 용서하고. 내가 했던 짓이야. 내 남편 죽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까지도 여자들이 찾아왔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처 앞에서 울며불며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있던 여자. 자신이 이혼을 안 해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불행했을 거라고 저주하는 여자까지 시어머니는 그걸 견디면서 두 아들을 곁에 둔 상태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걸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를 배신한 남편과 갈라서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며 상황은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암이 아니었던 거죠.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이미 늦었어.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이미 당신도 도장 찍었잖아. 우리 애들이 있어서 바로 처리된 것도 아니잖아. 기간 남았잖아. 취소하자. 정말 내가 그때는 죽을 줄 알고 미쳤었어. 당신한테도 말했잖아.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솔직히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냥 잠깐 만난 거야. 그 뒤로 뭐 없었어. 정말이야. 왜? 이제 와서 이혼 취소하면 유산 상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땐 막말을 한 거라고. 내 의지나 내 생각이 담기지 않았어. 엄마가 미웠던 거 맞아. 부정 안 해. 하지만 당신은 못 놔.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한 건 당신이 내 병간호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도 있어. 평생을 의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인생 막판에 암 환자를 병간호할 걸 생각하니까 진짜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 방법 말고도 많았잖아. 여자랑 잠자리까지 했으면서 그게 날 위해서라고? 지금 장난해? 날 바보로 아는 거니? 평생 갚으면서 살게. 정말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나 버리지 마. 나 정말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게. 이제까지 내가 보여줬던 모습은 다 진짜였어. 상황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맹세해. 진심이 없는 잠자리였어. 아무것도 없었다고. 가뜩이나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거였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늘 저와 저의 가족들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기에 포기가 쉽진 않았죠. 그래서 며칠 내내 고민하다 결국 남편을 용서해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당시 남편의 상황을 참작해서 그 일은 넘어가 주기로 했고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도 크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저는 가족들에게 어딜 가고 언제 들어왔는지 묻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아주 빠르게 우린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긴 힘들어도 그만큼 남편도 제게 더 잘했고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차츰 나아졌습니다. 상황이 변하게 되니 친구도 제법 놀라더군요. 진경이 네 얼굴을 이렇게 쉽게 보는 게 얼마만이야. 이제 너희 시어머니가 감시 안 해? 전에는 나랑 통화도 하고 어디 갈지 보고도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줬잖아. 요즘엔 안 그러셔.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다녀오라고 하고. 어머, 그럼 춤이라도 춰야지. 표정이 왜 그래? 아쉬운 사람처럼. 그게 난 딱히 불편하진 않았거든. 뭐? 불편하다고 난리를 치더니 넌 속도 좋다. 불편하기도 했지. 서운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은근히 그거 말고는 시집살이도 한 적이 없고 또 나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거든. 뭔가 보호받는 그런 기분? 난 시어머니가 꼭 우리 엄마처럼 그래서 좋았거든. 내내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뭐 그건 그래. 너희 남편 그 짓거리 했다는 거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보통 팔은 안으로 굽는데 너희 시어머니는 딱 정확하게 잘잘못 따져서 물어줬잖아.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는 없긴 하지. 나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부럽더라. 상황이 그랬긴 해도 나이 들어 갑자기 변하면 안 좋아. 그러니 너라도 종종 찾아가서 이전처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 아무래도 그러려고.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구속을 안 하니까 남편도 이전보다는 출입을 덜하고 도련님도 밖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더 신경 써야지. 아마 그때부턴 제가 더 시어머니를 많이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취조받는 기분에 빨리 갔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시댁에 많이 머물렀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딸들까지 대동해서 시끌벅적하게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면서 제게 건강검진을 받으라며 한 병원을 예약해 준 겁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아까워서 취소를 하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심각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죠. 내가 널 의심하고 달달 볶은 부분은 있지만 언제 이런 고집 피운 적 있니? 그야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돈이 얼만데... 꿈에서 애미 네가 아주 멀리 떠나는 그런 꿈을 꿨다. 내가 아무리 널 쫓으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어. 넌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멀어졌고 결국에 새카만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꿈이었다. 내가 꿈 자체를 많이 꾸지도 않고 대부분 안 좋은 꿈은 맞더구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비싼 검사도 받아보고 건강도 챙기면 좋지 않겠니? 알겠어요. 어머님이 정 찜찜하시면 그럴게요. 거의 등 떠밀리는 것처럼 억지로 한 검사였습니다. 수면 마취가 있어서 보호자 자격으로 남편도 함께 동반했고요. 긴 검사를 끝내고 돌아오니 완전 녹초가 되었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꿈이 맞았던 건지 저는 단 한 번도 상상 못했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췌장암 말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결과를 남편과 함께 의사에게 들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저 다시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암이라뇨. 저희 가족 중에 암 환자는 없었어요. 많이 유전이 되는 질환이긴 한데 꼭 가족력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정말 아픈 적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췌장암이라는 게 소리 없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초기에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힘든 질환이기도 하고요. 일단 병원 입원하셔서 수술하고 항암하면 그럼 저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제 물음에 의사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그러자 제 곁에서 묵묵하게 듣던 남편이 끼어들었죠. 살 수 있는 확률은요?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나이가 있으면 나을 확률이 더 낮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벌써 50대인데. 일단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되면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게 건강하다고 빨리 나을 수 있는 질환도 아니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더 빠르게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살 수 있다, 혹은 나이가 어리다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없어요. 검사를 더 해보고 수술이 가능한지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게 좋겠죠. 병원 입원을 예약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엄청나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곁에서 남편은 위로를 해줬지만 딱히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겪었던 심적인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허무한 느낌도 동시에 들었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화도 났고 제대로 인생을 못 산 것 같아서 억울한 부분도 있더군요. 특히나 결혼하고 애를 둘 낳고 키우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던 것도 서러웠죠. 물론 그렇다고 남편처럼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다만 남겨질 아이들과 남편이 걱정되어 이번 전날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뜩이나 예민한 상태였는데 입원하는 당일날 아침에 남편은 절 데려다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운한 마음에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같이 가주는 거 아니었어? 회사도 쉰다며. 나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나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대충 택시 타. 택시 타면 코앞까지 가는 게 요즘 세상인데 뭘 데려다 주는 거에 그렇게 집착해. 집착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당신 작은 일로도 예민하게 구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해. 당신 마지막 기억이 나한테 짜증내고 성질내는 거였으면 좋겠어? 떠난 자리가 깔끔한 게 최고의 미덕이야. 떠난 자리? 내가 오늘 예민했다면 미안한데 당신도 선 넘는 발언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아? 나 가뜩이나 힘들어. 근데 왜 당신까지 그래? 나도 힘들어. 힘들어서 미치겠다고. 당신 비위까지 맞춰주면서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작은 일 가지고도 시비를 걸면 주변의 사람은 안 힘들겠어? 평소였으면 내가 못 간다고 하면 그냥 알겠다고 넘겼을 사람이면서 왜 지금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하라는 거잖아. 그땐 서운한 감정이 컸지만 혼자 택시 타고 병원 와서 보니 너무 예민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텐데 너무 저만 생각했다고 말이죠. 무엇보다 남편 말처럼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든 병이 바로 암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입원 후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제가 문자를 남겨도 답장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이튿날에 설렁설렁 오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제 곁에 앉았죠.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물었어요. 바빴어? 아무리 그래도 좀 빨리 오지 그랬어. 어머님은? 엄마가 여기로 오겠냐? 당신 이야기는 하지도 말라고 하던데. 불만 가지지 마. 내 엄마지 당신 엄마는 아니잖아. 1인실 잡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고맙다고 하려는 거잖아. 왜 말을 그렇게 퉁명스럽게 해. 내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혹시 어디 아프거나 하신 건 아닌지 싶고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전화 안 받는 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 도대체 그게 또 무슨 말이야? 당신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왜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툭툭거리면서 대화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똑바로 해. 제가 짜증을 내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죠. 진짜 어이가 없네. 내 앞에서 싹싹 빌어도 병수발을 할까 말까인데 어디서 여자가 언성을 높여? 말꼬리를 잡고 툭툭거린다고? 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긴 평생 애처가 소리 들으면서 당신 말이면 내내 하던 쪼다였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여보! 근데 나 이젠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당해봤잖아. 당장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옥처럼 보냈고 그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한 거고. 솔직하게 말해.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 당신 장례 치르고 바로 재혼할 거야. 이제부터 나도 후회 없이 살 생각이라. 재혼? 아니, 내가 죽었어? 지금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 솔직하게 말하라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똑바로 하라며. 그래서 하는 거잖아. 나 여자 있어. 당신도 알지? 미연이. 그때 만나서 하룻밤 즐겼던 그 여자랑 재혼하려고. 미쳤니? 설마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이야? 내 앞에선 안 만난다며. 다 끝났다며. 그냥 실수였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었잖아. 근데 나 몰래 그런 약속까지 한 거야? 고작 내가 죽을 병 걸린 게 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설마 내가 요 며칠 사이에 그랬겠어? 당연히 만나고 있었지 몰래. 얼마나 힘들던지. 엄마가 기존처럼 카드 어디에 썼는지 통장 내역까지 까보면서 의심했으면 못 만났겠지만 우리 엄마도 달라졌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조강지처 안 버리고 먼저 이혼만은 하지 말고 살면 유산 준대. 역시 우리 엄마도 막상 딱 잘라서 아들한테 유산 한 푼도 안 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퍼주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 결국은 날 용서하신 거고. 아니면 이제 눈치가 좀 보이는 건가? 늙고 힘없으니 아들이 최고고 무슨 짓을 해도 눈 감아주겠다는 뜻 아니겠어? 그럼 고작 그 유산 때문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었던 거야? 그럼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 설마 사랑? 야, 착각은 자유라지만 솔직히 맘 같아선 이혼하고 딸들도 안 보고 훌훌 벗어나고 싶었어. 평생을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애처가인 척하는 거 지겨웠거든. 하지만 유산은 받긴 해야 하니까 적당히 그렇게 눈 가리고 뒤로 즐기면서 살려고 했던 거였지. 하지만 당신 죽잖아. 재혼하지 말라는 말은 엄마가 안 했고 내가 병 걸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유산 상속도 당연히 받겠지. 나야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상황이잖아. 정말 당신이란 사람 이렇게 쓰레기였니? 맞아. 근데 난 쓰레기지만 적어도 당신보단 행복하게 살겠지. 세상에 착하게 산다고 복 받는 거 절대 아니거든. 나쁜 놈들이 즐기면서 더 잘 살아. 여자들 끼고 놀면서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애들이 천지라고.
미연이 고작 40대 초반이야. 나랑 15살이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 이 조선족이라는 게 좀 쪽팔리고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젊고 말은 어느 정도 잘 통하고 한 5년, 10년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거든. 우리 엄마 죽으면 그때 더 어린 한국 여자 만나면 그만이고 그때까지 나름 신혼처럼 그렇게 살 거야. 저는 순간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킥킥거리면서 웃더군요. 미친놈 더러워. 더럽고 천박해. 당신 정말 썩었어. 천벌 받을 거야. 천벌? 최장한 말기가 천벌이지. 난 복을 받는 거고. 어리고 예쁜 여자랑 살게 됐으니.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솔직하게 말한 거야. 당신이 이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죽어주지 않겠어? 재혼하려면 준비할 것도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죽으면 난 정말 고마울 것 같거든. 어쨌든 재혼 준비 때문이라도 앞으로 자주는 못 오겠다. 우리 미연이가 나 없으면 이제 잠도 잘 못 잔다는 말도 하고. 잠은 중요하잖아. 당신은 이해해 줄 거지? 가끔 올게, 의리가 있으니. 오지마! 아니, 아예 꼴도 보기 싫어. 나 당장 이혼할 거야. 마음대로 해. 우리 엄마 이제 당신 편 아니야. 그리고 내 불륜을 이유로 이혼한다고 해도 당신 뒤지면 딸들한테 갈 거고 내가 애들 보호자가 되면 어차피 돈도 안 잃어. 물론 그것도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이혼을 하겠지만. 최장한 말기? 말이 말기고 촉이지 사실 시한부야. 그니까 적당히 숨죽여서 살다 얼른 죽어. 그럼 우리 딸들은 쫓아내진 않을 테니. 이 나쁜 새끼! 저는 주변에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던졌고 남편은 서둘러서 병실을 빠져나갔죠. 그 뒤에 저는 울다가 실신까지 했고 안정제까지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자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병원에서도 입원만 했지 딱히 제게 손을 써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검사까지도 차일피일 미뤄줬죠.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건 남편 말처럼 제가 살 가망이 없다는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분하고 서러웠지만 어쨌든 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라고 판단이 들었죠. 각종 보험을 떠올려서 서류를 정리해서 놨고 저희 딸들에게도 유언장을 썼습니다. 고작 17살, 15살인 제 딸들에게 밤새 편지를 썼죠. 매년 그 아이들 생일마다 열어볼 수 있도록 미리 생일 축하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쓰다 보니 시어머니도 마음에 걸려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꼬박 이틀이 넘도록 수십 장을 작성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전보다 수척한 얼굴에 전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 식사는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물음에 좀 놀랐는지 말을 안 하다가 표정이 굳더군요. 너는 진짜 착한 거니?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거니? 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착한 척도 아니고. 그러게 전화를 받지 그러셨어요. 늘 하던 전화를 안 하니까 걱정도 됐고 평소에 식사도 잘 안 하니까 그러죠. 제가 괜히 그래요?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종석이 그놈 바람 피우지? 미연인가 뭔가 하는 그 조선족 여자. 나 모르는 척해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너 왜 가만히 있어? 또 어영부영 용서할 생각이니? 용서 안 하죠. 저 그렇게 안 착하다니까요. 근데 그런 인간이랑 싸우는 그 시간도 아깝고 일단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선인 거죠. 저희 딸들 그리고 어머님까지 이혼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무엇보다 서류 그게 뭐라고 지금 상황이 중요하겠어요? 어머님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도 챙기시고 식사도 거르지 마시고요. 너는 참 속도 좋다. 어쩜 이래? 아니 어쩜 내가 원망스럽지도 않니? 내가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네 남편 풀어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조금 원망은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처음부터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충분한 기회도 줬는데 그걸 발로 찬 게 저였고요. 그러니 원망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랑 좋았던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어머님 걱정도 많이 되고요. 눈 내려서 도로에 사고가 많다던데 꼭 손 주머니에서 빼고 걸으셔야 해요? 넘어지면 정말 큰일이니까. 제가 드렸던 장갑 그거 끼고 꼭 조심조심 걸으세요. 아셨죠?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면서 겨우 다시 입을 열어 이어 말했습니다. 널 보면 날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다. 꼭 불길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위태롭고. 근데 이 와중에도 날 왜 걱정해? 이 멍청한 거사, 이 아둔한 거사. 어머님이 제가 해준 갈비찜이 제일 맛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도 따로 동봉했으니 보시고요. 그리고 편지에 따로 적긴 했는데 도련님이랑 남편 그냥 적당히 믿는 척 하시면서 효도 실컷 받으세요. 그게 훨씬 어머님한테 좋아요. 아셨죠? 남편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니 솔직히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돈에는 욕심이 없는 척 굴었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시커먼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돈을 주고 두 아들을 시험하는 걸 멈췄으면 했죠. 혹여나 그러다가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었거든요. 헌데 제 말에 시어머니가 대꾸하셨습니다. 넌 정말 속이 없는 거니? 나 너 아프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네 연락도 안 받았고 걱정하는 말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그러게요. 막 밉다고 하고 서럽다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러게 어머님이 조금만 잘해주시지 그랬어요. 내가 뭘 잘했다는 거야? 매일 들들 볶고 너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살았는데. 혹시 너도 너희 남편이 내 유산 받았으면 해서 그러는 거야? 불륜 저질러서 밉긴 해도 네 딸들 살펴줄 보호자니까. 둘이 짜고 그렇게 말이라도 맞췄니? 우리 엄마 가는 날까지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지원해 주셨잖아요. 전 그건 절대 안 잊어요. 우리 엄마 마지막 유언이 어머님한테 감사하다는 거 전해달라는 말이었고 그래서 저 어머님한테 잘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부터 어머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엄마 대신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어머님 안 싫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미안하다. 사과하마. 이 일로 네가 날 안 본다고 해도 이해할 거야. 그래도 내 잘못은 빌어야겠다. 사실 이 모든 상황 내가 만들었어. 그게 무슨... 상황을 만들다니 무슨 뜻이에요? 너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이 병원 의사가 내가 오래전부터 후원하는 아이 중에 하나였고 내가 부탁하고 사정을 해서 연극을 했던 거다. 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까지 하는 조건까지 걸어서 말이야. 너 췌장암 아니야. 이제까지 검사도 안 받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병원에서 그냥 쉬기만 했잖니. 그게 무슨 뜻이겠어? 지금 제가 뭘 잘못 들은 거죠? 저 약도 챙겨 먹고 몸에 좋은 약들이야. 영양제.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뻐끔거리다가 겨우 물었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설마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저를 시험한 것도 인정은 했습니다. 물론 진짜 시험 대상은 남편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 상황을 침착하게 지나간 게 있었지만 의심이 계속 들었다고 했죠. 더구나 뒷조사를 한 결과 남편이 여전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제게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거나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제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뭘 하는지 묻지도 않고 관심을 꺼버린 척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시더군요. 솔직히 이 정도로 최악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인간이 어쩜...
그래도 내 아들이고 평생을 내가 고통받는 걸 봤던 아이라서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근데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저는 말을 안 했는데. 내가 괜히 1인실을 잡아줬겠니? 카메라 달아서 침대 바닥에 뒀어. 사생활 지키는 건 좀 불편하니까 소리만 들었으니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라. 많이 화났니? 저는 시어머니를 잠깐 노려봤습니다. 분명 화가 나는데 그래도 안 죽는다니까 좋네요. 그냥 다시 태어난 것 같고. 이혼은 할 거니? 그럼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미련 없다고. 미안하다. 내 마음이 병들어서 괜히 너를 잡았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이 일에 대한 보상은 하마. 일단 이 병원에 나가자. 이혼도 하고 앞으로는 불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살지 말고 나비처럼 훨훨 그렇게 살아. 내가 도울 테니. 시어머니는 그날 저를 퇴원시키는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있는 변호사 없는 변호사 몇 명이든 돈 다 해줄 테니 확실하게 이혼시켜달라고 부탁도 대신했죠. 처음에는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변호사는 시어머니라는 말에 놀라서 말을 더듬더군요. 그럼 아드님 재산 분할이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참. 입장이 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면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그럼 이게 아드님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될 거고. 불리하라고 가져다 준 거요. 내 아들 아주 박살을 내주소. 액자 뒤에 숨겨놓은 비상금부터 그 불륜 저지른 년 보석함에 14K 귀걸이 한 짝까지 탈탈 털어서 알거지를 만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주고 위자료 그것도 청구합시다. 정신적 육체적 뭐든 다 그럴듯한 거 팍팍 넣으라고요. 나한테도 청구 제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하란 말씀이신 건가요? 나도 며느리 괴롭혔어. 의심하고 닥달하고 문자로 기록도 있고. 찾으면 더 나올 거요. 뭐 더 받아내는 게 가능하면 아무거나 아주 강한 걸로 사유 붙여서 털어주셔. 나는 그냥 다 인정할라니까. 마른 오징어서 물 나올 정도로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털어달라고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변호사님 말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온 적은 있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에 서서 증거까지 준 건 난생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스로도 위자료를 내겠다고 한 경우도 처음이었다고 하더군요.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긴 했지만 변호사도 직원들도 시어머니가 멋지다고 해줬습니다. 저도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고 뒤늦게 제가 죽지 않는다는 것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난리가 났죠. 둘이 짰지? 그래서 나 엿먹인 거지? 시한부인 척 연기하고! 나도 몰랐어. 의사까지 동원된 거짓말이었고 그때 내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얼른 가! 엄마가 나한테 안 주고 종구한테만 재산 일부 줬다고 하더라. 나만 빼고 줬다고! 그 백수 새끼한테 방구석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놈을 주고 난 일부러 일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잘했는데 그렇게 잘했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기부를 하겠대. 그러게 똑바로 살지 그랬어. 내가 말했지. 당신 천벌 받을 거라고. 이게 천벌인가 보네. 이게 미쳤나? 남편은 손까지 들어서 저를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빠르게 남편의 거기를 강하게 걷어차버렸죠. 그러자 아주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서 고통을 호소하더군요. 나도 지옥 찍고 올라온 년이야. 너한테 내가 한 대라도 맞아줄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집 근처만 와봐. 그땐 경찰 불러서 끌려나가게 될 테니까. 미연인지 누군지 그 여자랑 행복하게 재혼하는 게 꿈이라며. 그게 복이라며. 안 돼. 아니야. 그 여자랑 평생 살 생각은 없었다고. 근데 당신이 10년 살겠다고 생각했다면 상대도 그런 생각할 거란 생각은 안 했어? 조선족이라도 젊고 예쁜데 돈도 없으면 너 같은 늙은 인간이랑 왜 살겠니? 남편은 제가 돌아서려고 하자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어 말했죠.
한 번만 봐주라. 정리할게. 이대로면 엄마가 나랑 인연 끊는다잖아. 그럼 이건 어때? 돈을 가르자. 나 유산 받으면 공평하게 당신 줄게. 싫어. 혹시라도 내가 이전에 한번 용서했던 것 때문에 미련 가지지 마. 그 추악한 진짜 모습을 봐서 이제 당신이란 사람이랑 더는 살고 싶지도 않고 당신 자체가 끔찍하니까. 떠난 자리가 깔끔한 게 미덕이라는 그 말 돌려줄 테니 지저분하게 이러지 말고 꺼지라고. 그 뒤로 남편과는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이혼하기 바로 직전에 제게 정신적인 보상이라며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제 명의로 바꿔주셨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죽고 남편이 저를 상대로 고소해서 유산 분배를 하는 것도 사전에 막으려고 법적인 준비까지 단단히 한 상태로 말이죠. 덕분에 저는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돈도 많아지고 여유도 생겼지만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홀로 남기고 온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도련님은 시어머니에게 유산의 일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느라 바빠졌고 남편은 아예 쫓겨난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냥 저랑 살아요. 저 집도 이사해서 더 넓고 그리고 지금처럼 오르막도 없거든요. 아니 진경아. 너 이제 내 며느리 아니야.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몰라요. 그냥 같이 살래요. 남편은 싫어도 시어머니는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라고 상가 건물까지 들려보냈더니 왜 여기 와서 이래?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이게 정상이니?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위자료로 건물 넘긴다는 거 안 믿거든요? 그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던 그냥 저랑 좀 살아요. 건물도 도로 가져가고 위자료로 어머님이랑 살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제 말대로 하자고요. 갈비찜도 매일 해드릴게요. 네? 뭐?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 아니, 좀 힘드니까 이틀에 한 번은 해드릴게요. 살살 녹아서 제 갈비찜은 늘 좋아하셨고 이 정도면 꽤 좋은 제안 아닌가요? 지금 사람을 갈비찜으로 꼬시는 거니? 나가! 머리 아프니까 당장 나가! 꽤 오래 설득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꼬시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 고집은 보통이 아니셨죠. 그래서 제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고 그건 제가 병원에서 시어머니에게 썼던 편지들이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과 걱정 가득 담긴 그 편지를 모두 드렸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 진심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3달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현재는 저희 2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까지 해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표가 돈 다 쓰고 죽는 거라고 하셔서 날이 풀리면 함께 여행도 다니기로 했습니다. 나름 잘 사는 것 같죠? 비록 남편과는 안 좋게 끝이 났지만 누구보다 멋진 시어머니와 살게 돼서 그것만은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나의 시어머니. 누구도 믿지 못할 만큼 그 상처가 컸던 사람이었기에 제가 그 곁에서 평생을 함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편안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노력하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살살 녹는 갈비찜을 하러 또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도 매일 한 뼘씩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